1980년 여름 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10살 박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어머니 김영희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일어나 마당을 쓸고 닭장을 청소했습니다. 수진아,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36살이었지만 이미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15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쉰 적이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버지 박철수와 오빠 민호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2살의 건장한 체격에 무뚝뚝한 성격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도 눈길은 오로지 아들에게만 향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시험 어떻게 봤냐? 잘 본 것 같습니다, 아버지. 15살 민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성적도 마을에서 가장 우수했고 예의도 발라서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를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는 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는 서울대 갈놈이다.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말이야.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면 수진이에게는 한 번도 공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그저 집안일을 도와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하나?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집에서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와 수진이는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논뚝길을 걸으면서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네, 오빠. 민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이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너 이제 많이 컸구나.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빠의 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부모님이 밭일을 나간 사이였습니다. 민호는 수진이를 헛간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이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헛간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집더미 냄새와 함께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은 수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0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호의 협박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죽여버린다. 알겠지? 수진이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봤지만 영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 소리야? 그런 거 말고 빨리 설거지나 도와줘. 영희는 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살피고 집안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수진이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모범적인 오빠 역할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모범생 민호만 칭찬할 뿐 조용해진 수진이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10살 소녀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진이의 긴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1984년 봄 14살이 된 수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생리가 멈춘 지 벌써 2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했지만 입덧이 시작되면서 무서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교복 치마가 점점 타이트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 큰 카디건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하다. 어머니 영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영희는 확신했습니다. 수진아, 정말이냐? 너 혹시...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야? 누가 그랬어? 영희의 질문에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호의 협박이 떠올랐습니다. 말하면 죽여버린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저는... 빨리 말해. 누구 짓이야? 영희가 다급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희의 표정을 본 철수는 금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수진이가...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수치스러운 것, 누구 새끼를 뵌 거냐? 철수의 고함 소리에 수진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민호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봤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마을 불량배 김철이가 수진이를 괴롭히는 걸 봤어요. 수진이가 싫다고 했는데도 민호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김철이는 실제로 마을에서 문제아로 통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의 술을 좋아해서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개자식이... 철수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는 딸을 임신시킨 자가 아니라 임신한 딸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집안 망신시키고... 수진이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모범생 민호의 증언과 문제아, 김철이 사이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뻔했습니다. 김철이는 다음 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안함과 무력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임신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수진이는 집에서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살의 애를 배다니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부모 얼굴이 뭐가 되겠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연일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영희는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했고 미안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수진아, 밥 먹어라.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이제 어떻게 살래? 영희의 한숨이 깊어만 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진이의 배는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학교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진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수진이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 수진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984년 10월의 차가운 밤, 수진이는 뒷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 할머니도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밤중에만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16시간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석이라고 하자. 수진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985년 봄,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동네에서 서울대에 보낸 첫 번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호가 해냈다. 아버지 철수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자랑했습니다. 반면 수진이는 뒷방에서 준석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호가 서울로 떠나자 수진이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돌아오는 민호는 더욱 교묘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석이 참 예쁘게 자랐네. 1986년 여름 방학을 맞아 돌아온 민호가 준석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수진이는 재빨리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희가 돌볼게요. 형이 안아보는 것도 안 돼? 민호의 눈빛에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석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전에 자신을 보던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석이는 나를 닮았어. 정말 예쁘다. 민호의 말에 수진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석이는 이제 2살이었고 점점 민호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철수가 밭일을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니 영희의 비명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달려와 철수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집안 형편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영희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민호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에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어떻게 살지? 영희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수진이는 준석이를 업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이순자는 오랫동안 수진이의 상황을 지켜봐왔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이순자가 수진이를 가게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 내 조카딸이 있어. 작은 식당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더라. 그런데 왜 저한테? 내가 가면 어떨까? 준석이도 데리고 가서 키우고 말이야. 이순자는 조용히 서울행 버스표 한 장을 수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거라. 이 동네에 있으면 너도 준석이도 망가진다. 이순자의 말은 수진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탈출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떡하죠? 내 엄마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없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준석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어. 수진이는 작은 보따리에 몇 벌의 옷과 준석이 용품을 담았습니다. 돈은 이순자가 준 버스비와 약간의 용돈뿐이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길, 수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용기를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순자를 만났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잘 살아라, 수진아. 서울은 넓으니까 새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생후 20개월의 준석이를 등에 업고 수진이는 서울행 새벽 첫 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 풍경을 보며 수진이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인생이야. 1986년 5월의 어느 새벽 수진이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준석이를 등에 업고 낯선 도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순자 아주머니가 적어준 주소를 따라 마포구의 작은 하숙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이순자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곳인가요? 하숙집을 운영하는 김할아버지는 70세의 호랍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이순자가 미리 전화했어. 들어오게. 김할아버지는 수진이와 준석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연을 묻지도 않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사연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뭐. 김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름을 이수진으로 바꿨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설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근처 대한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받은 월급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식당 사장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진이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 때문에 늘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종일 서 있느라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민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이 자유로움은 그 어떤 고통보다 소중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낮에 준석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준석이는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준석이가 김할아버지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밤에는 하숙생들의 빨래를 받아서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잠은 부족했지만 준석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준석이가 5살이 되자 근처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진이는 밤에 시장에서 야채 포장일까지 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 수진이의 일념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준석이에게는 꼭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1990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식당 사장님이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작은 김밥 천국을 차려보는 게 어때? 내가 도와줄게. 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네 김밥 천국. 간판을 달던 날 수진이는 감격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수진이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준석이도 방과 후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준석이를 귀여워하며 과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준석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엄마. 저 커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준석이의 말에 수진이는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매일 밤 시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준석이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만들어주는 따뜻함 속에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2024년 가을
54살이 된 수진이는 여전히 강남구 뒷골목에서 수진이네 분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4번만 가게를 열고 나머지 시간은 손주들과 보냅니다. 할머니, 김밥 만들어주세요. 6살 민준이와 4살 서연이가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서연이 왔구나. 준석이는 대기업 IT 개발자로 성공했습니다. 30살에 예쁜 아내 미영이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들과 함께 수진이를 찾아옵니다. 어머니, 김밥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미영이는 수진이를 친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수진이도 미영이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니가 준석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는 흐뭇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꿨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준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시도엠 계속 편집 괜찮다, 아들아. 손주들 보면서 오히려 기운이 나는걸. 수진이는 준석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이제 거칠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깔끔한 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수진이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아버지 말이에요. 사진도 한 장 없고 어떤 분이셨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해온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단다. 너를 정말 사랑했을 거야. 정말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 아니겠니?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석이가 수진이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수진이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진이와 준석이를 친가족처럼 돌봐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준석이 잘 키웠죠? 수진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순자 아주머니도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수진이의 안부를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이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4살의 수진이는 주름이 늘었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생존해낸 여자의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잘 견뎠구나, 수진아. 수진이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 버텨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석이는 아직도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릅니다. 앞으로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수진이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보호하기 위해, 진실은 때로 상처 주기 위해. 수진이의 철학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준석이를 지켜주었다고 믿었습니다. 내년이면 첫 증손자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수진이는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며
수진이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수진이는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진이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는 김할아버지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순자 아주머니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의 감사 인사가 가을 밤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살아온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기적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승리였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오늘도 자신이 지켜낸 것들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작은 가게. 이것들이 그녀가 일궈낸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